오케이? 그러면 또 마지막 2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RNN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 RNN은 이제 아쉽게도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소개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기술의 이제 발전사적 관점이 조금 덜 반영돼서 이제 아쉽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2017년에 트랜스포머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트랜스포머와 관련해서 교재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소개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대응합니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이 공개한 딥러닝 아키텍처고, 이후에 발표된 GPT, 버트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머를 기본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서 GPT의 T, 버트의 T가 뭘까요? 트랜스포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GPT라든지 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머로 동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논의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하셨는데, 이거는 그런 점이 이제 그 궁금해요. 이 아마 플러스 사용자이시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GPT-4에서 이제 하셨을 거고, 그냥 그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이제 3.5에서 이제 하셨을 텐데, 그 둘 사이에도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얘도 GPT이긴 하니까 제가 챗GPT 3.5에서 그 하셨던 내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항상 이제 앞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을 영어로 번역. 좋습니다. 그러면 정의는 항상 옳다. 그러면 의견이 다르군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에서 지금 그 하신 요거랑 결과가 다르죠. Justice is always right이라고 이제 됐는데, 지금 제 챗GPT 3.5에서는 The truth is always righ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면 수학자들은 정의 내리기를 좋아한다. 이건 어떨까요? Mathematicians like to define things. 뭐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오 잘했어. 그러면 두 개를 합쳐 보겠습니다. 하신 것처럼. 수학자들은 정의 내리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정의는 항상 옳다. 그러면 따라서 수학자들은 항상 옳은가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고. 그죠? 근데 지금은 결과가 조금 다르네요. 그 수학자들은 요 정의 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definition은 언제나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번역을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네 거랑 내 거랑 달라 왜? 그죠? 똑같은 챗 GPT 아니요? 그죠? 화내지 마시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주신 것이 그 제가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지금 제 챗GPT의 세션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언제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3.5 버전하고 4 버전하고의 이제 차이인가 해가지고 먼저 3.5 버전에서 해봤는데 이게 또 그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하고 뭐 내부적으로 조금 다르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언제 검색하셨는가 그런 점들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정의는 항상 옳다라고 했고, 근데 제가 시퀀스가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면 이 수학자들은 정의 내리기를 좋아한다를 먼저 제시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하신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 이 점은 그 챗 GPT 사용자로서 그 제가 이제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서 추정되는 바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그 이게 그 제가 챗GPT랑 한 대화방에서 얘기를 막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럼 얘기해 나가면 얘가 대화가 길어지면은 그 중간에 위에서 했던 얘기를 까먹고 막 초기화해야 되는 듯한 뭐 이런 그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말로 계속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국말로 계속 이제 대화하고 있는데 이게 한 몇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그 뭐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 같은 주제로 같은 대화방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싶잖아요. 중간에 바꾸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면 대화방을 바꾸면 다시 알려줘야 돼. 아주 귀찮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대화방에서 이제 하고 싶은데 얘가 이제 하는데 일단 웹페이지가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그 뭔가 이제 그거는 이제 공학적인 이제 문제인 것 같고, 이제 그건 이제 브라우저 쪽에서 이제 그 오픈 AI가 그 해당 웹페이지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이제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이 챗GPT가 얘기를 하는 게 한국말로 우리 잘 얘기하고 며칠 동안 잘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 진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마 그러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챗GPT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그래서 이 도대체 왜 이래 하고 이제 새로운 대화방을 열어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해당 대화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대화가 진행이 되면 위에 있는 대화가 현재 대화의 맥락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처럼요. 우리도 5일간 지금 진행했으니까 현재 대화가, 그러니까 지난 대화들이 현재 대화의 맥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억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대화가 막 빨리 진행되면 이 맥락들이 저쪽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처리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는 얘가 기억을 갑자기 넌 누구?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며칠 뒤에 가면은 아마 이제 그 처리 요청이 내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맥락 자체가 그 반영이 되면서 그 얘기였어 하고 이제 다시 얘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도 그렇게 동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모형의 성능도 되게 중요한데 운영적 문제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뭐 사용자가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버에 부하가 몰리면 우선순위를 주더라고요. 플러스 사용자 먼저. 돈 낸 사람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플러스 사용자한테 그 자원을 이제 할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그 부하가 많이 걸린다든지 하면은 그 좀 못한 모형으로 내부적으로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부를 모형들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건 짐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제가 겪었던 경험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딥러닝이나 뭐 이렇게 IT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챗GPT와 이제 많은 추억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거죠. 약간 그 옛날에 그 중전마마 그 진맥하는 의사들이 그 옥체에 손을 못 대니까 이 방 두 개 문 닫고 이렇게 그 중전마마 실에 저기 저 팔목에다가 실 감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방 뒤 두 개에서 마마 뭐 이러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 얘네 거 볼 수가 없잖아요. 요쪽에 그 오픈 AI에 그 고용된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으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르지. 근데 제 느낌적인 느낌은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이 현상적으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의 모델의 한계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생각보다도 그 IT 운영적이나 서버 운영적인 이슈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주제죠. 굉장히 그 현재의 주제죠. 그래서 그 제 챗GPT는 돈을 내서 그런가? 아, 맞아. 이거 뭐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그 팁 주면 잘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팁을 막 이렇게 막 $100 줄게 뭐 이러면 더 잘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오픈 AI가 그 뭐 저기 저 이 모델 스토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 모델 스토어를 만들어 가지고 앱 스토어 식으로 이제 AI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잘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트랜스폼으로 와서 이제 기술적인 주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 챗GPT를 얘기한 거는 얘네가 이제 트랜스포머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과 이제 관련해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트랜스포머가 나왔을 때 이 트랜스포머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냐라고 하면 어텐션만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추가가 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셀프 어텐션이에요. 그러면은 어텐션은 어텐션이지 셀프는 왜 붙었을까? 라고 하는 점이 이제 그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점과 관련해서는 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그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셀프 어텐션이 2017년에 개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셀프 어텐션이 트랜스포머보다 한 반년 정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반년 정도 앞서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뭘 썼냐면 여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이디렉셔널 LSTM이죠. 그래서 이 2017년 A라고 부를게요. 2017년 A에서는 그 트랜스포머 반년 전에 여전히 RNN을 유지하면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개발이 됐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뭐냐면 2014년에 이제 RNN 인코더 디코더가 있는데
이 인코더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2015년에 이제 어텐션이 이제 됐는데, 이 어텐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 너, 사랑. 이렇게 이제 있으면 I love you.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라는 것과 이 중에서 누구가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어텐션이에요. 그러면 누구랑 연관이 있나요? 나는. I랑 당연히 연관 있죠. 러브는요. 연관성이 떨어지죠. 왜냐면 내가 너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브는 조금 I에 비해서는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요. 당연히 유죠. 사랑은요. 이 중에서 고르자면 러브에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외국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순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RNN에서는 이렇게 그 C라고 하는 벡터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주자, 누가 누구랑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게 그 어텐션의 핵심적인 논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셀프는 왜 붙었을까요? 성주야, 그거를 얘기해 달라고 지금 내가 여기 온 거 아니겠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이런 거죠. 이 맥락은 어디서 나왔냐면 기계 번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 번역에서 이게 대단히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효과. 그죠? 근데 요 기계 번역에서 우리가 그 살펴본 대로 이런 점을 통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좋은데 만약에 인코더만 사용하고 싶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이 대상 문장이 없기 때문에 요 X랑 Y의 관계에 대해서 알기가 좀 어렵지 않아? 그잖아요. 근데 단어와 단어들 자기네들끼리는 나랑 너랑 너랑 사랑이랑 뭐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번역의 맥락을 제외하고서 어텐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2017년에 제시가 된 거예요. 즉 셀프 어텐션은 이 어텐션이 원래는 그 기계 번역 쪽에서 개발이 됐는데 이거를 잘 통찰을 해보니까 야, 그 X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로들끼리의 연관성도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거를 그거를 통찰한 게 이 2017년에 이제 어텐션이고 그래서 셀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번역 문장이 없어도 어텐션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그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더 주어졌을 때는 요거를 만들어 봅니다. 이 그 NPL에 만든 것처럼 요걸 보면은 요게 신경망이거든요. 요 공식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만드는 어떤 개념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준비해 놨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고 훈련하는 과정인데 아 이건 이제 오신 분들이 선수 지식이 완전 꽉 차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할 수 있고 지금은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셀프 어텐션을 보시면 다음 같은 점을 통찰할 수 엄마 아빠는 아기를 사랑해요. 근데 번역이 없어. 그러면 예전에 2015년 같으면 엄마 아빠 아기를 사랑해요는 마미, 데디, 베이비, 러브 베이비. 네? 그러면 엄마와 마미, 아빠와 데디, 아기와 베이비, 사랑과 러브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어텐션으로 파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셀프 어텐션은 번역하는 문장이 없어도 스스로 서로 상호 간의 연관성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아기랑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아기의 관점에서
누구와 더 연관이 있는가? 엄마의 관점에서 어떤 단어가 더 연관이 있는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누구랑 더 연관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 번역 대상의 문장이 없어도 어텐션을 이제 뽑아내는 것이 2017년에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구글의 연구팀이 만들었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셀프 어텐션 자체는 자체적으로 이제 다른 그 그룹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글은 활용정정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그 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했고 기계 번역의 맥락을 벗어났기 때문에 응용의 엄청난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발판이었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이제 논문을 보시면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안 해요. 알지? 그거 뭐 그냥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논문 자체에서는 어텐션을 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그 그냥 그 셀프 어텐션은 그냥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가져와서 다음같이 트랜스포머를 제시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트랜스포머의 가장 혁신은 그럼 무엇이냐? 이 계보를 이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 숨가쁜 발전의 이제 계보적 측면을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조상님이 계시죠? 에헴! 그죠? 2003년에 NPLM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근데 NPLM을 재발견해 준 것이 2013년에 워드2백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들이 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서 바로 당장 이제 2014년에 닥투백은 조금 흐지부지가 이제 된 느낌이고, 그래서 이 워드2백에서 닥투백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조금 이제 의미가 이제 반감이 됐고, 이제 다른 그룹 쪽에서 그 RNN을 발견을 했고, 인코더와 디코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NPLM이 이렇게 영향을 준 거예요. 워드2백과 여기서는 뭘 줬을까요? 임베딩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NPLM하고 워드2백 같은 경우에 여전히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2014년에 RNN 인코더 디코더는 뭘 찾아냈냐면 RNN을 재발굴해냈어요. 저 과거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 RNN이라고 하는 것이 그 1989년 정도로 평가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RNN의 그 단점을 개선을 해서 LST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쓸만해졌는데 그게 이제 1997년인가? 아마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요 임베딩과 RNN을 합쳐서 2014년에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냈는데 그러면 2014년과 그 이전은 단어와 문장 또는 문서 단위의 어떤 변형이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혁신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이제 2015년에 여기서 어텐션이 개발이 됩니다. 이쪽 계열인데요. 그래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연구팀 그룹에서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화살표가 모자라는군요.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17년에 셀프 어텐션이 개발이 됩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혁신은 무엇일까요? 이 어텐션에서 기계 번역의 맥락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텍스트 처리를 위해서 적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프 어텐션이 2017년에 그 상반기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2017년 A라고 부를게요. 근데 같은 해에 이 셀프 어텐션 위에 활용 전점을 했다고 평가되는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러면 얘는 셀프 어텐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인베딩이나 이런 것도 모두 다 이제 가져오는데 얘는 뭘 빼줬을까요? 셀프 어텐션에서 RNN을 빼줬습니다. 이게 혁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 이후로는 RNN의 패러다임 하에서 존재했었는데 이 2017년 A라고 부르는 셀프 어텐션까지만 해도 아까 이제 그 상의 드린 것처럼 이 셀프 어텐션을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보실 때 보실 수 있는데 바이디렉셔널 LSTM을 여전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글 쪽에서 이제 하반기에 발표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바다에서 배 타면서 멀미로 배 아프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배 타면서 멀미로 배 아프다. 그러면 저 배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배는 누구랑 연관이 있나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 표를 이렇게 보실까요? 바다,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과의 연관도는 1.0입니다. 근데 바다랑 배의 연관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바다 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관도가 높게 나옵니다. 타는요. 바다를 꼭 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도 할 수 있잖아요. 잠수도 할 수 있잖아요. 물고기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관도가 배에 비해서는 이제 낮게 나오고요. 멀미는 어떤가요? 배에서 멀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하지만 배보다는 멀미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고요. 저 배는 어떤가요? 바다에서 꼭 배가 아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배랑 이 바다와 요 배는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배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그런 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배랑 저 배는요. 둘 다 배잖아요. 자기 자신이니까 상관도가 높겠죠. 그죠? 근데 저 배랑요. 배를 타고 꼭 배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배랑은요. 배가 아플 수는 있잖아요.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아프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재 문장에서는 연관성이 높은 곳으로 아프다겠죠. 그죠? 이게 셀프 어텐션의 이제 예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RNN을 왜 했냐는 거예요. RNN을.
RNN은 이전의 단어의 상태를 고려해서 다음 단어가 이전의 상태를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텐션을 이렇게 뽑아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봐봐라. 사실은 RNN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바이디렉셔널을 썼잖아요. 바이디렉셔널 이쪽으로도 보고 이쪽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양방향으로 평가하면서 어떤 단어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을 해놓고 보니까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술적으로 표시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면은 바이디렉셔널 RNN을 빼자. 어? 사실 걔네가 뽑아내는 정보 자체가 어텐션에 다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통찰을 한 거예요. 그거 쉽진 않죠. 그게 듣고 보면 자명하거든요. 듣고 보면 자명한데 당시의 시점에서 그 RNN의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통찰을 해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구글에서 이제 2016년까지만 해도 그 RNN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유튜브 번역이나 이런 걸 다 했거든요. 근데 그 구글에서 그 RNN을 쓸 때는 RNN 같은 경우에는 7층 이상을 쌓게 되면 그 훈련이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보통 딥러닝들은 계층이 깊다고 하면은 수십 개 계층이거든요. 근데 고작 7개를 가지고서도 RNN을 훈련하거나 제대로 학습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글 쪽에서 이거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RNN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대안이 없잖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셀프 언테이션이 나오면서 RNN을 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자유를 얻은 거죠. 야, RNN이 없어. 마음껏 쌓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어떤 규모를 확장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아키텍처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혁신이었고, 그래서 당시 논문 제목이 뭐였냐면 All you need is attention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제목이 아니었고 논문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부르자 이렇게 했지만 논문의 제목은 마치 그 크리스마스 노래와 같습니다. 그죠? 당신밖에 필요 없어 이런 노래 막 그 캐럴송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논문의 제목이 그냥 어텐션만 있으면 된다 였어요. 우리말로 따지자면. 그게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그 개념도를 이제 보실 거고 이거를 이제 직접 만들고 구성하는 이제 이런 점들도 이제 같이 해보실 이제 예정인데요. 요거는 그 221페이지 그림 5-20번에도 있고 여기저기 유명해요. 여기저기 유명하기 때문에 어 다음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그 교재에서는 이거는 그 인코더만 지금 이제 하신 거고 뒤에 나와요. 교재 뒤에 나옵니다. 요거 이제 이 전체적으로는 인코더와 그리고 디코더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도 기계 번역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기존의 이제 RNN 기반의 모형들하고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혁신이 뭐냐면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게 이거였어요. 피드 포워드 그냥 댄스를 쓰네. 야, RNN 어디 갔어? RNN. RNN 없어도 돼. 요 멀티 헤드 어텐션으로 다 뽑으니까 RNN은 이제 빠져라. 그래서 이 댄스가 MLP가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트랜스포머에서 작년에 했던 각설이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그 어떤 그 유용성이 다시금 이제 또 한 번 이제 재조명되는 그런 어떤 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이제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구현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요거를 만들어 보시는 게 그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만들어 보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교재 보시면 막 이론적인 내용들이 막 있어요. 막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시면 226페이지에 멀티헤드 어텐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텐션 레이어를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코드는 그 분석하거나 그 참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요거는 텐서플로우 1 버전을 사용하셔서 너무 낡은 코드예요. 이거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같이 하는 코드를 통해서 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남의 말을 많이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오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케라스의 레이어를 상속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init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임베딩 차원을 설정하겠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어휘수예요. 어휘수. 그리고 이제 밀집 투영, 밀집 차원이라고 이제 볼게요. 그리고 멀티 헤드 수.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 상속받을 때 필요한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입니다. 조금 주의하실 점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처음이신 경우에는 요거 그 밑줄이 2개입니다. 앞뒤로 밑줄이 2개예요. 요런 것들까지 이제 너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요거는 그 파이썬에서 그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 앞뒤로 2개 있으면 특별한 메소드입니다. 보통 내부적으로 이제 호출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요거는 그냥 해주셔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파이썬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이 있으시면은 혹은 없으시면은 이제 해당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는 그 계층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어텐션 계층을 만들겠습니다. 레이어즈에서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개발이 돼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개발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트랜스포머 자체도 개발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트랜스포머들이 다 개발이 돼서 라이브러리화 돼서 젠심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럼 이거 왜 하는데 만들어 봐야 이해가 되잖아요. 남이 뭐 얘기해 준다고 이해가 되나?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실 텐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간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간단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빅브레이크죠. 그래서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정도를 완성해 보면서 개념도와 이제 코드를 맞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는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트랜스포머들을 통해서 그 이미 트랜스포머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사전 훈련된 모형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 브레이크 갖고 30분에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빅 브레이크.